케니치는 단조롭고 출구 없는 사무직에 갇힌 외로운 중년 회사원이다.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평소에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과하게 마신 그는 결국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이 충격적인 건강 이상은 그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경고였다. 그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과거를 뒤로 한 채 시골로 이주해 지루하고 단순한 농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허름한 오두막에 정착해 조용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한다. 어느 고요한 오후 점심을 준비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는 갑자기 낯설고 광활한 숲속으로 순간이동된다.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 케니치는 주위를 살피며 숨을 고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가슴에 검이 꽂힌 채 방치된 고대 기사 해골이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며 도대체 이 기묘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던 중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이 떠오른다. 주인공이 비슷한 상황에서 상태창을 띄웠던 기억이다. 케니치도 따라해보자며 시도해보자 놀랍게도 눈앞에 빛나는 상태창이 나타나고 현재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표시된다. 바로 이 순간 케니치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그는 빠르게 시스템에 적응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혀나간다. 시스템은 아이템을 보관하고 꺼내는 기능도 있어 케니치는 이 점이 매우 유용하다고 느낀다. 잠시 후 허기가 밀려온다. 시스템은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돈이 없는 케니치로선 이용할 수 없다. 좌절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윽고 시스템 내 거래 기능을 발견한 그는 귀중한 아이템과 물자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당장 주변엔 거래에 쓸만한 물건이 없다. 그는 다시 해골 쪽으로 눈을 돌리고 기사 가슴에 꽂힌 검에 시선을 고정한다. 달리 방법이 없는 그는 검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거래하기로 결심한다. 시스템은 이를 받아들이고 우유 2팩과 빵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배를 채운 케니치는 남은 거래 포인트로 삽을 구매한다. 그리고 그 삽으로 기사 해골을 정성스레 묻고 검과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이후 그는 자전거를 구매해 탐험을 시작한다. 어서 마을을 찾아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종일 물건을 수집하고 음식을 비롯한 생활용품으로 교환하며 살아간다. 밤이 되어 카레를 준비하던 중 검은 수표 무리가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스템을 뒤진다. 그가 찾은 건 폭죽 상자였다. 여우들을 향해 던졌지만 효과가 없다. 당황한 그는 계속 시스템을 검색하다 무한 탄환 슬링샷을 발견하고 몇 발을 발사해 여우들을 쫓아낸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전거에 올라 최대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난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숲 가장자리에 도착해 마음을 다잡는다. 이 낯선 세계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며 다시 탐험을 시작한다. 시스템을 통해 사다리와 망원경을 구입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망원경으로 지평선을 살핀다. 멀리 도시의 성벽이 보이고 그는 그곳에 가면 돈을 벌고 삶을 정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는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케니치는 풀숲을 헤치며 도심을 향해 빠르게 나아간다. 가는 길에 그는 삼거리에 도달하고 빠르게 달려오던 마차에 치일 뻔한다. 멈춰선 마차의 주인은 금발의 젊은 상인 후요였다. 비를 피하던 중이었던 후요는 미안한 마음에 케니치에게 도시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 마차에 올라탄 케니치는 안에 또 다른 승객이 있음을 발견한다. 후요는 그녀가 떠돌이 음유시인이자 동행자라고 설명한다. 여행 도중 후요는 케니치의 이름과 옷차림이 낯설다며 달리아 도시로 온 이유를 묻는다. 케니치는 단순히 사업 때문에 왔다는 말로 얼버무린다. 곧 도시에 도착한 그들은 성문 앞에 도달하고 케니치는 짐을 나르는 일을 도우며 보답을 받는다. 후요는 그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고 떠난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케니치는 안에 후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표정을 굳힌다. 후요는 향신료를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며 경고한다. 이 세계에는 향신료를 독점하는 조직이 있어 관련 인맥 없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후요는 케니치에게 후추를 사고 싶다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선물로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후요는 상인으로서 공짜로 받는 건 거절한다며 대신 은화 세계를 건네고 떠난다. 케니치는 손에 쥔 은화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일본 엔화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는 행운을 실감하며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숙소를 찾기로 한다. 근처 여관에 들어가 아젤리아라는 여성 직원과 마주친 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방을 정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이어 아젤리아가 투숙객 명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자 케니치는 자신이 이 세계의 문자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황한 케니치는 아젤리아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는 한 가지 조언을 건넸다.
글을 읽고 쓰는 기본적인 능력도 없다면 상인 조합에서 상인으로 등록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케니치는 자신은 글도 읽고 쓸 수 있으며 계산도 할 수 있다고 재빨리 해명했지만 이 나라의 문자 체계를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아젤리아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았고 케니치는 망설임 없이 정확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에게 숙박부에 이름을 쓰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 후 케니치는 그녀에게 이 나라의 문자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으며 보상으로 사탕을 건넸다. 뜻밖의 제안에 신난 아젤리아는 흔쾌히 수락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케니치는 자신이 있는 이 나라가 귀족과 왕이 다스리는 계급제 국가 카단 왕국임을 알게 되었다. 케니치는 밤새 아젤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나라의 문자가 자신의 모국어인 일본어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침대에 누워 얼굴이 붉어진 아젤리아는 케니치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문자를 익히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가 훌륭한 상인이 될 거라 확신한다.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 무료해진 케니치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보기로 한다. 그림을 본 아젤리아는 실제 사람처럼 생생한 묘사에 깜짝 놀라고 지금껏 케니치가 베푼 친절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히더니 그날 오후 케니치는 조합센터로 내려가 접수 담당자와 마주쳤다. 담당자는 그에게 손으로 쓴 등록 양식을 건넸다. 케니치는 왜 손으로 썼는지 궁금했지만 곧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식을 작성한 그는 그것을 돌려주고 확인을 받는다. 하지만 등록비가 은화 한 립, 즉 약 5만 엔이라는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에겐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물었고 접수자는 허락해 주었다. 안도한 그는 조합 카드, 중앙에 수정이 박힌 금속 조각을 손에 넣는다. 다음날 케니치는 시장으로 향해 여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물가를 조사하고 수익성 있는 기회를 탐색한다. 여관으로 돌아온 그는 숙소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고 더 편안한 침대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아젤리아는 그의 목공 기술과 정성에 감탄한다. 그녀는 특히 튼튼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빨래 집게에 눈길을 빼앗긴다. 평소 쓰던 얇은 빨래 집게는 자주 부러지기 때문에 그녀는 몇 개를 팔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말은 케니치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다. 이 빨래 집게는 충분히 상품성이 있어 보였다. 다음날 케니치는 지역 시장에 가니 상점을 차리고 빨래 집게를 판매하기로 결심한다. 옆자리는 아나마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마가 케니치의 빨래 집게 몇 개를 사기 위해 다가왔다. 그의 관심을 의아해하자 아나마는 옆자리 상인이 물건을 사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웃어 넘겼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금세 친분을 쌓는다. 케니치의 빨래 집게는 대박을 터뜨린다. 첫날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고 그는 큰 흥분에 휩싸였다. 아나마 역시 그의 덕분에 유입된 손님 수가 늘어난 것을 기뻐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날 밤 케니치는 매출을 정리하면서 하루 만에 15,000엔이 넘는 수익을 올린 사실에 놀란다. 이 정도면 이 세계에서 빨래 집게만 팔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익 정리를 마칠 무렵 한 명의 손님이 그의 가판대에 다가온다. 허리에 검을 찬 키 큰 금발 남성으로 중요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는 가판대를 둘러보다 전투용 칼이 있는지 물었다. 케니치는 정성스럽게 만든 단검을 보여주었지만 남성은 그 길이가 자신에게는 다소 짧다고 느꼈다. 더 큰 검이 있는지 묻자 케니치는 대검을 꺼내 보였다. 남성은 그 검의 품질과 세공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가격을 묻는다. 케니치는 금화 한 잎을 부른다. 남성은 비싸다고 망설였지만 검의 아름다움에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그 순간 보라색 머리카락을 한 고양이 귀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케니치의 얼굴을 핥는다. 뜻밖의 행동에 놀란 케니치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이를 본 금발 남성은 조용히 그 모습을 관찰하더니 케니치가 비스트 폴크를 처음 보는 듯하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이 세계에선 이런 종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설명해준다. 그때 더 많은 비스트 폴크들이 나타나 여동생의 행동을 사과한다. 그중 한 명은 케니치의 가판대에 올라가 천 조각을 붙잡고 그것을 사고 싶다고 외친다. 케니치는 처음엔 저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익 기회를 떠올리며 구동 전에 팔기로 결정한다. 일동 할인된 가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케니치는 괜찮다고 말하며 계산된 거스름돈을 알려준다. 비스트 폴크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의 계산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분위기가 살짝 긴장되던 순간 금발 남성이 나서서 케니치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준다. 만족한 그들은 돈을 건네고 천을 가지고 떠난다. 계산에 약한 비스트 폴크들이었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다. 정직함과 기지를 눈여겨본 금발 남성은 결국 대검을 구매하기로 결심한다. 도시의 다른 한편 케니치에게서 빨래 집게를 구입한 하녀는 그것을 주인인 프리뮬라에게 보여준다. 흥미를 느낀 마가렛은 이 집게들을 저택에서 사용할 수 있겠냐며 묻는다. 그녀는 이 집게들이 한녀의 집안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고 말한다. 프리뮬라는 크게 공감하며 다음날 더 많이 사오자고 제안한다. 나아가 그녀는 이 집게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이것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금광이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기대에 부푼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이 계획을 허락받기 위해 달려간다. 그날 저녁 케니치는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며 따뜻한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세계엔 아직 그런 개념이 없다. 결국 그는 스스로 따뜻한 목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상점을 뒤지던 중 그는 커다란 나무통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서 물을 담고 불 위에 올려두기로 한다. 이 아이디어가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대를 품는다. 그건 그렇고 요즘 케니치는 온라인 상점 시스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솔직히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품이 어떻게 자신에게 도착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모든 게 너무 잘 풀리는 듯해 오히려 불안할 정도다. 혹시 나중에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빨래 집게의 성공은 고무적이었지만 케니치는 비슷한 성과를 낼 새로운 상품을 고민하며 머리를 싸맨다. 그러나 참신한 아이디어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점점 더 커져가는 의문에 잠긴다. 지금 당장은 너무 깊이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케니치는 그냥 잠자리에 들기로 한다. 한편 깊은 숲속에서는 아네모네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상점을 열기 위해 준비하면서 재고 구성을 조금 바꾸기로 결정한다. 그는 새로운 품목으로 장신구 몇 개를 진열대에 추가한다. 이 보석들은 실제 고급 보석은 아니지만 보기엔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그때 전날 왔던 하녀 마가렛이 다시 상점에 도착한다. 그녀는 빨래 집게를 더 사러 왔다고 말한다. 몇 개가 필요한지 묻자 마가렛은 무려 100개를 달라고 해 케니치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돈을 준비해왔기에 그는 거래를 진행한다. 케니치가 그녀의 주문을 포장하는 동안 마가렛의 시선은 진열된 장신구로 옮겨간다. 그녀는 그것들이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이냐고 묻는다. 케니치는 그것들이 정제된 유리로 만든 것이며 실제로 보기엔 꽤나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한다. 마가렛은 그중 하나를 예약해두고 나중에 사러 오겠다고 말한다.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지나가지만 상점을 마무리하려는 찰나 전날 만났던 비스트 폴크 무리가 다시 상점에 찾아온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진 걸 보고 케니치는 혹시나 시비라도 걸려드는 건 아닌지 긴장한다. 하지만 마일리가 앞으로 나와 자신있게 말한다. 분명히 케니치에게서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그 말을 들은 다른 비스트 폴크들도 환호하며 향신료를 팔아달라고 부탁한다. 케니치는 잠시 망설인다. 향신료 조합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 그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괜히 들켰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간절한 비스트 폴크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말린다.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초보 상인에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비스트 폴크들도 납득하고 물러난다. 케니치는 향신료를 팔 수는 없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기에 숲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자고 그들을 초대한다. 이 제안에 비스트 폴크들은 매우 기뻐한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외곽에서 케니치와 아나마와 만나 요리를 시작한다. 요리를 준비하던 중 아나마는 자신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고 케니치는 그녀에게 채소를 썰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아나마는 채소의 선명한 색감과 신선함에 놀라며 어떻게 이런 재료를 구했냐고 묻는다. 케니치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며 맛도 뛰어날 거라고 장담한다. 케니치와 아나마가 채소를 손질하는 동안 마일리와 다른 비스트 폴크들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제법 많은 양의 생선을 잡는 데 성공한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케니치는 생선을 손질하고 향신료로 간을 한 뒤 재료들을 냄비에 넣어 끓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비스트 폴크들은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풍미에 감탄하며 깊이 감사해 했다. 하지만 맛있는 식사는 그들에게 강한 술 욕구까지 자극했고 아나마는 술이 비싸니 자제하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나 케니치는 조금쯤은 괜찮다며
저렴한 술을 꺼내 몇 잔을 따라준다. 대신 이 식사에 대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아나마는 케니치가 너무 후하게 굴고 있다며 걱정하지만 케니치는 비스트 폴크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며 괜찮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목욕도 하며 별빛 아래서 잠이 든다. 마일리는 케니치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된 듯하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여관으로 돌아오지만 밤새 돌아오지 않은 데다 그의 옷에서 고양이 여인의 털이 묻어있는 걸 본 아젤리아는 화가 나 있다. 케니치가 마을 밖에서 비스트 폴크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아닌 고양이와 함께였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 듯하다. 그날 오후 케니치가 또다시 상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가렛이 프리뮬라와 함께 상점을 방문한다. 프리뮬라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은 케니치는 뒤에 서 있는 마가렛을 보고 그들이 어제 봤던 목걸이를 사러 왔음을 알아챈다. 케니치는 목걸이를 꺼내고 마가렛은 값을 치른 뒤 프리뮬라에게 건넨다. 프리뮬라는 목걸이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더 많은 제품이 있는지 물었고 케니치는 다른 장신구들을 꺼내 보여준다. 프리뮬라는 케니치의 제품 품질과 아이템 박스를 가진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자신은 말로우 상회 대표의 딸이며 케니치가 괜찮다면 아버지에게 직접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이다. 대형 상회 대표와의 만남은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괜히 고위 인사와 엮여 곤란해질까 우려한 케니치는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아나마는 프리뮬라의 아버지가 이 마을에선 평판 좋은 인물이라며 안심시킨다. 이에 케니치는 동행을 수락하고 프리뮬라는 자신의 마체에 함께 타자고 초대한다. 가는 도중 프리뮬라는 자신이 만든 빨래 집게 복제품들을 보여준다. 나무 부분은 장인이 쉽게 재현했지만 금속 클립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 재현에 실패했다고 한다. 케니치는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해한다. 사실 자신조차 그 스프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를 정도니까. 결국 그들은 프리뮬라의 저택에 도착하고 케니치는 그 규모에 압도당한다. 그러나 프리뮬라는 여유있게 말한다. 이 지역 귀족들 중에선 이 정도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라고.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케니치는 프리뮬라의 아버지인 말로우와 인사를 나눈다. 두 사람은 서로 정중히 인사한 후 말로우는 케니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케니치가 자리에 앉자 그는 말로에게 자신이 가진 장신구 몇 가지를 보여준다. 말로우는 프리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프리뮬라는 곁에서 케니치가 아이템 박스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말로우 역시 흥미를 보인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이템 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 덕분에 자신의 무역회사를 지금의 규모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절히 활용만 한다면 케니치 또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물론 현재 케니치는 단순히 물품 저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말로우가 케니치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케니치를 말로우 상회의 공식 납품업자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케니치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제안이었기에 말로우가 이 극대화를 위한 판매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의문을 품는다. 그게 목적이라면 왜 말로우는 그저 상점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들여 다시 되팔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말로우는 그런 방식은 부정직한 거래이며 만약 케니치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기분이 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직접 케니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는 전략적 이점이 된다고도 덧붙인다. 이러한 이유로 말로우는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며 케니치에게 제품 정가의 50%를 납품가로 제안한다. 케니치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온라인 상점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도 만족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정식으로 공급 계약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로우에게 납품한 상품들만으로도 100만엔이 넘는 금화를 벌게 된다. 한편 프리뮬라는 케니치가 보유한 아름다운 보석들에 반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신이 직접 사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한다. 말로우는 딸의 부탁을 허락하며 프리뮬라는 케니치에게 금화 10립을 제안한다. 이는 약 200만엔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케니치에게는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8자리 숫자에 예금 장호가 생긴 순간이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케니치는 평화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상점에서 집을 구입한다. 다음날 그는 도시 외곽의 숲으로 나가 새로운 집을 지을 적당한 위치를 찾는다. 출발 전 아젤리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지만 그녀는 왜 안전한 도시 안이 아닌 위험한 숲에서 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잡초 제거기를 구입해 땅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상점 품목은 저렴하지만 연료만큼은 어느 세계에서나 비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비싼 연료를 감수하며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드디어 이동이 가능한 길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은 나무를 제거해야 할 차례다. 그는 전기톱을 구입해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한다.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그는 수많은 나무를 베어냈고 이제 그것들을 치우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아이템 박스에 통째로 넣으려 하자 크기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전기톱을 꺼내 나무들을 10m 길이로 잘라 보관 가능한 크기로 만든다. 이로써 거의 모든 나무 제거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제 남은 건 뿌리를 뽑는 일뿐인데 해가 저물어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한다. 다음 날 케니치는 다시 숲으로 나가 작업을 이어가지만 뿌리를 파내는 일이 중년 남성의 체력으로는 너무 벅차다는 것을 깨닫는다. 허리를 다칠 후염을 피하기 위해 그는 결국 불도저를 구입하기로 한다.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보니 단순히 육체 노동을 피하기 위해 120만 엔이나 되는 돈을 썼다는 사실에 약간 후회가 밀려온다. 동시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불도저를 시동해보려 했으나 그것이 디젤 연료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의 상점에선 디젤을 판매하지 않는다. 케니치는 당황한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놓고 쓸 수 없다니. 곧 그는 석유와 첨가제를 섞으면 디젤을 직접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하지만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엔진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불안했다. 그래서 먼저 디젤 발전기에 자신의 혼합 연료를 시험해보기로 한다. 테스트 결과 무사히 작동했고 덕분에 그는 자신의 혼합 디젤이 불도저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리라 확신하게 된다. 작업은 다음날 마저 하기로 하고 그는 당분간 숲의 벌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날 케니치는 마법 상점을 방문해 벌레 퇴치 마석을 구매하기로 한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 점원인 마법사가 그를 반기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낯설다고 말한다. 케니치는 자신이 최근 마을에 가게를 연 외국인이라며 벌레 퇴치용 마석을 사러 왔다고 설명한다. 마법사는 그 돌이 은화 3립이나 한다며 가격을 알려준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케니치는 협상을 시도하며 오렌지 2개를 제안한다. 오렌지를 처음 본 마법사는 그것이 희귀하고 이국적인 과일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수락한다. 그날 오후 케니치는 아나마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녀는 마법사가 굉장히 박식한 인물이라며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을 곳곳에 지명수배 전단이 붙어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 샤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샤가는 악명 높은 산적단의 두목으로 그의 머리에는 상당한 현상금이 걸려있다. 바로 그날 밤 샤가는 노예를 실은 마차를 기습해 습격을 벌이고 사람들은 그가 노예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꾸미려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다음날 케니치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 드디어 불도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비를 구매한 것을 잠시 후회했던 마음은 막상 불도저가 작업을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어주는지 실감하자마자 사라졌다. 게다가 생각보다 운전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이제 숲에서의 평화로운 삶이라는 그의 꿈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불도저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탓에 케니치의 자금은 거의 바닥나버렸고 결국 당분간은 더 이상의 건축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잠시 후 케니치는 다시 말로와 프리뮬라를 만나 소금과 설탕을 팔아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자 한다. 말로는 설탕을 맛보더니 품질에 감탄하지만 아쉽게도 케니치에게서 그것을 살 수는 없었다. 국가에서 설탕과 소금 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출처에서 구입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다. 이전에 케니치가 말로에게 팔았던 보석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었기에 말로는 더 많은 보석을 당장이라도 사고 싶어 했다. 이번에 케니치가 추가로 판매한 보석들은 15 골드 코인, 즉 약 300만 엔에 해당하는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케니치는 마침내 가게에서 봐두었던 통나무 오두막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는 가게에서 아예 오두막 전체를 판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그것도 겨우 170만 엔이라는 가격의 말이다.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 정도였지만 케니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하고 오두막을 구매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오두막이 마치 월마트에서 나온 듯한 물건이었다는 점이다. 구매하자마자 그는 나무 판자 더미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립 설명서 밑에 깔리고 말았다. 케니치는 설명서를 일일이 읽어보며 확인했고 예상대로 오두막을 조립하는 일은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도 이미 돈을 지불한 이상 끝까지 해내는 수밖에 없었다. 케니치가 건축 작업을 시작하자 이전에 도움을 줬던 비스트 폴크들이 마침 근처를 지나가다가 감사의 표시로 공사에 손을 보태주기로 한다. 몇 주가 흐르고 비스트 폴크들의 도움 덕분에 케니치는 가게 운영을 병행하면서도 오두막 건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갔다. 거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마침내 오두막은 완공된다.
케니치는 비스트 폴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준다. 다만 오두막 자체는 완성되었지만 벽과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자질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그는 기본적인 설비를 모두 정비하는 데에 한 달을 더 들였고 마침내 케니치의 집은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 그는 집과 농장을 둘러싼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의 공급을 위해 태양광 패널 몇 개를 설치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완성한 케니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것이었다. 다만 아직 실내에 배관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조에 물을 채우는데 자전거로 여러 번 물을 나르는 수고가 필요했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여관으로 가서 아잘레에게 이제 오두막에서 지낼 예정이므로 여관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알린다. 아잘레아는 케니치가 진짜로 숲에 집을 짓겠다는 말을 했을 때는 믿지 않았기에 조금 놀라지만 그의 목표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비록 앞으로는 자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오두막에서 눈을 뜨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근처 들꽃 사진이나 찍으러 나가기로 한다. 그러나 그의 평화로운 외출은 갑작스러운 화살 한 발로 방해받는다. 화살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깜짝 놀란 케니치는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진다.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오자 그는 가까운 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공격자들은 이 숲에 새로 터전을 잡은 비스트 폴크들이었으며 사냥 중 케니치를 위협으로 착각해 반사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케니치가 이 숲에 오두막을 지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도 그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를 죽이려 든다. 케니치는 왜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냥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다. 그는 인벤토리에서 슬링샷을 꺼내 방역을 시작한다. 겉보기엔 약해 보였던 인간이 저항하자 비스트 폴크들은 당황하며 혼란에 빠진다. 케니치가 이어서 폭죽을 던지고 굴착기를 꺼내자 그들은 그 기계가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어 그대로 도망치고 만다. 상황이 마무리된 후 케니치는 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상처 입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 불쌍한 생명체는 다리에 화살을 맞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맞으면 곧 죽게 생겼다. 케니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고 그 동물은 다친 고양이였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케니치를 전혀 믿지 못해 으르렁거렸다. 물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케니치는 완충 장비를 구매해 대비하고 화살을 뽑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힘이 빠졌는지 거의 저항하지 않았고 덕분에 케니치는 상처를 치료하기 훨씬 수월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을 구입하고 항생 연고를 바른다. 급한 치료는 마쳤지만 이 상태로 숲에 놔두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케니치는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한다. 그는 고양이를 위해 담요를 깔아주었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는 수의사를 본 적이 없지만 혹시 회복 마법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마법사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마법사는 케니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물이 보브캣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차라리 죽이고 가죽을 팔라고 조언한다. 마법사가 도움이 되지 않은 흠을 깨달은 케니치는 밖으로 나간다. 그때 마일리가 지나가다가 케니치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냄새를 맡는다. 그녀는 케니치에게서 보브캣의 냄새를 맡고 크게 흥분한다. 그녀의 부족은 보브캣을 신의 사자로 여겼기에 직접 보고 싶어 한다. 마일리는 케니치를 따라 오두막으로 가고 보브캣을 보자마자 다친 상처가 개 비스트 폴크의 공격임을 바로 알아챈다. 그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사이 보브캣은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계속 상처를 핥으려 해서 케니치는 고양이용 보호콘을 씌워야만 했다. 마일리는 케니치의 치료 솜씨에 감탄하며 혹시 의사냐고 묻지만 그는 겸손하게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조금 안다고 대답한다. 보브캣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일리는 밖으로 나가 빠르게 사냥을 한 뒤 쇠고기 몇 점을 선물로 가져온다. 케니치는 그것을 구워서 저녁 식사로 함께 나누고 식사가 끝난 후 피곤함을 느낀 마일리는 오늘 밤 묵어도 되겠냐고 묻는다. 케니치는 그녀가 일을 놔두고 여기 있어도 괜찮은지 의아해하지만 마일리는 지금은 보브캣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케니치는 그녀의 숙박을 허락하지만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자 마일리는 함께 쓰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일리는 케니치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로 밤을 맞이한다. 며칠 후 고양이는 훨씬 건강해 보였고 케니치는 이제 농장일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씨앗과 도구는 쉽게 살 수 있었지만 문제는 물이었다. 농작물에 물을 줄 때마다 강으로 달려가는 건 너무 번거롭다. 처음에는 펌프가 달린 우물을 만들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 일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눕고 잠이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보브캣이 그의 배 위로 뛰어오르며 케니치를 깨운다. 조금 아프긴 했지만 케니치는 활기찬 보브캣의 모습에 기뻐하며 콘을 제거하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우물 이야기로 돌아가 케니치는 며칠 동안 가게를 쉬고 우물 작업에 몰두하기로 한다. 땅에 구멍을 뚫고 전기 펌프를 설치한 덕분에 이제 언제든 신선한 물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며 그는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준비하는데 그 순간 프리뮬라가 그를 부르며 등장한다. 가게가 오늘 열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는 그녀는 마일리에게서 케니치의 오두막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케니치가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지었다는 것에 감탄하지만 곁에 있는 거대한 굴착기를 보고는 그게 뭐냐고 묻는다. 케니치는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그냥 자신의 소환수라고 얼버무리자 프리뮬라는 완전히 믿어버리고 케니치가 마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을에 돌아가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시간쯤이면 도시의 성문이 이미 닫혔을 테고 프리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애초부터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다. 케니치가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그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웃는다. 그때 그녀는 케니치 뒤에 있는 통을 보고 그게 뭐냐고 묻고 그는 그것이 온수욕조라고 설명한다. 프리뮬라는 그 말에 신이 나서 사용해도 되겠냐고 묻고 밤이 되자 케니치는 욕조를 트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몸을 담근다. 하지만 숲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그녀는 케니치를 불러본다. 그는 바로 벽 너머에 앉아있다고 안심시켜주지만 프리뮬라는 얼굴을 마주한 채 있는 편이 더 안심된다고 말한다. 목욕을 마친 뒤 케니치는 그녀에게 목욕 가운을 건네준다. 프리뮬라는 그것에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에 반해 바로 사겠다고 한다. 처음엔 판매용이 아니라고 말한 케니치였지만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몇 벌을 팔기로 한다. 그리고 밤에는 잠옷도 건네주자 프리뮬라는 그의 소지품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다양하다며 감탄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만 먹으면 왕국 최고의 상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하지만 케니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성공은 귀족들의 주목을 불러오고 괜한 문제만 생긴다며 그는 그저 조용한 삶을 살며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프리뮬라는 그런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뭐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잠시 후 둘은 잠자리에 들지만 케니치는 마일리와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 프리뮬라를 위해 침대를 하나 더 구매해 별도로 제공한다. 한편 산적 캠프에서는 샤가가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서 의뢰를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불길한 징조였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프리뮬라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김에 그녀가 관심을 보였던 목욕 가운에 대해 말로와 상담한다. 말로는 그 특이한 소재에 흥미를 느끼며 잘 팔릴 거라고 말한다. 이 기회에 케니치는 조금 더 자극적인 제품을 팔아볼까 제안해보지만 말로는 단칼에 거절한다. 그 순간 마가렛이 방으로 들어와 말로가 요청한 장부를 전달한다. 케니치가 궁금해하자 말로는 제국에서 최근 새로운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오래된 장부를 다시 작성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복식부기 시스템이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었기에 케니치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전에 말로가 제국의 급속한 발전은 어떤 남자의 발명품 덕분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공교롭게도 지금 막 말로가 시험해보려던 발명품은 바로 피처 펌프였다. 이런 고급 기술을 만들려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했기에 누군가 일본에서 이 세계로 전이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진다. 케니치는 이제 자신에게 경쟁자가 생긴 것 같다는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 며칠 동안 프리뮬라는 강하니 케니치의 집을 방문하며 하룻밤을 묵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내일부터 보급 임무로 떠나야 했고 한동안 방문할 수 없었다. 떠나기 전 프리뮬라는 케니치에게 전해본 그 자극적인 잠옷이 아직 남아있는지 묻는다. 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프리뮬라 사이에 그런 관계는 적절치 않다고 느낀다. 특히 말로와 친구 사이인 상황에서 말로가 자신 같은 나이 많은 남성과 프리뮬라가 엮이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이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니치는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 대화를 잠시 미뤄둘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프리뮬라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단 하나의 부탁을 한다. 떠나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것이었다. 단지 옆에 누워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이다. 다음날 아침 케니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한다. 바로 예전에 자신에게서 검을 샀던 기사였다. 그의 이름은 노스폴이며 최근 숲에 사는 수상한 노인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케니치를 알고 있는 그는 여기에는 아무런 수상한 점이 없다고 보고하겠다고 안심시킨다. 떠나기 전 노스폴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준다.
제국의 한 마법사가 있는데 그가 마요네즈라는 놀라운 조미료를 발명했고 もしかしてマヨネーズそうそれ 그것으로 용까지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케니치는 그 마법사 역시 일본에서 온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감한다. 그런 엄청난 업적을 들은 케니치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밀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당장 그 마법사와 마주칠 일은 없어 보였기에 케니치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한 달을 평화롭게 보낸다. 어느 날 오후 케니치는 가판대에 앉아있다가 문득 프리뮬라의 복음 마차가 곧 돌아올 시기라는 걸 떠올리고 오늘 늦게 그녀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광장에서 요란한 소동이 벌어지고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알고 보니 복음 마차가 산적들의 습격을 받아 탑승자 전원이 납치당했고 그 안에는 프리뮬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말로는 필사적으로 모험가들에게 딸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頼む娘を助けてくれシャガ相手なんて無理だって 산적들을 이끈 자가 악명 높은 무법자 샤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사단이 구조대를 조직하기까지 며칠은 걸릴 전망이었다. 한편 프리뮬라는 샤가와 그의 부하들에게 잡혀 철창 안에 갇힌다. 아직까지는 신체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것은 샤가가 그녀를 타락한 귀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살려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탈출할 수단도 없는 그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말로는 지금처럼 시간이 흐르면 프리뮬라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케니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케니치는 전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지만 프리뮬라를 깊이 아끼기에 결국 결심을 내린다. 하지만 작전을 수행하려고 쳐면 자금이 부족했기에 말로에게 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말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금화가 담긴 주머니를 건네며 프리뮬라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다면 가진 전부를 줄 각오를 한다. 말로는 샤가의 근거지가 달리아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폐허에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케니치는 이동수단이 필요했고 상점에서 판매 중인 탈 것을 살펴보다 트럭을 구매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환 마법을 쓸 거라며 물러나 있으라고 알린다. 그리고 진짜 마법처럼 보이게 하려고 어설픈 주문을 외우며 연기를 펼친다. 트럭이 등장하자 그는 그 위에 올라타 함께 싸워줄 리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묻는다. 샤가에게는 막대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에 그를 쓰러뜨린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를 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케니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샤가는 그만큼 위험한 상대였다. 결국 혼자 싸워야 하나 걱정하던 순간 한 달 전 케니치가 구해준 보브캣이 그의 곁으로 다가온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케니치는 그 보브캣이 자신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 마일리와 다른 비스트 폴크들도 등장해 과거의 은혜를 갚겠다며 함께하겠다고 나선다. 동료들이 생긴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케니치는 바로 전투 준비에 돌입한다. 마일리에게는 복합화를, 그녀의 오빠들에게는 도끼와 검을 지급한다.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는 목소리를 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기사 노스폴이 서 있었다. 경험 많은 기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에 케니치는 든든함을 느낀다. 동시에 왜 갑자기 그가 갑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노스폴은 최근 케니치가 제공한 강철로 새 검을 제작했고 하루 종일 시험해볼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산적 소탕이 제격이라 말한다. 그 후 또 다른 인물이 자원자로 나서는데 케니치의 예상과 달리 그 인물은 바로 마법 상점 주인이었다. 케니치는 그의 연세를 생각해 말리려 했지만 노인은 젊은 시절 마법사였으며 지금도 화염 마법만큼은 전성기 못지않다고 말한다. 강력한 마법사가 함께한다는 것은 큰 이점이기에 케니치는 그의 동행을 허락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나마까지 따라가고 싶다고 나선다. 케니치는 전투에 도움이 안 된다며 말리지만 아나마는 직접 싸우지는 못해도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식사를 담당하겠다고 한다. 전투가 벌어지면 즉시 도망치겠다고 약속하자 케니치는 결국 그녀의 동행도 허락한다. 하지만 말로가 자신도 가겠다고 하자 케니치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곳에 남아 프림뮬라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라고 한다. 케니치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동행할 리가 있는지 묻지만 샤가의 이름에 모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한 명씩 뒤로 물러서고 곧 군중은 흩어진다. 결국 9명만이 이 위험한 임무에 나서게 되었다. 출발에 앞서 케니치는 길드에 들러 정식으로 모험가 등록을 하고 샤가의 현상금 추적 공지를 공식적으로 제출한다. 그 후 케니치의 트럭에 올라탄 일행은 폐허를 향해 출발한다. 도시를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가 말로의 금화를 챙기고 도망치는 거라며 조롱하기 시작한다. 한편 폐허 깊숙한 곳에서는 샤가가 포로로 잡은 다른 소녀에게 프리뮬라의 감방문을 열어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한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그 소녀가 굶주린 상태라는 걸 곧 알아채고 자신이 받은 빵을 대신 내어준다. 소녀는 그 친절에 감동하여 감사히 빵을 먹는다. 그 틈을 타 프리뮬라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묻는다. 그녀 역시 이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프리뮬라는 같이 탈출하자고 제안한다. 소녀는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프리뮬라는 반드시 누군가가 구하러 올 거라며 희망을 잃지 않는다. 기지에 접근한 후 케니치와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식사를 마친 뒤 케니치는 모두를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그는 간단한 돌격 계획을 설명하고 모두가 그 전략에 동의하며 실행에 옮기기로 한다. 작전이 정해지자 각자 위치로 이동하고 마일리는 정찰병 역할로 먼저 전방에 배치된다. 케니치는 상점에서 구입한 무정의로 마일리와 연락을 유지하지만 그녀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그는 그냥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마법 도구라고 설명해 넘긴다. 마일리가 정찰 위치에 도달한 후 케니치와 나머지 일행은 트럭에 올라타 출발할 준비를 한다. 아나마는 안전을 위해 남겨두고 혹시라도 하루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험자 길드에 연락하라고 당부한다. 늦은 밤 케니치는 마일리에게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산적들은 한창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대부분이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지금이 기습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 공격 직전 한 비스트 폴크가 케니치에게 다가와 견과 하나를 건넨다. 케니치가 이게 뭐냐고 묻자 그 견과는 살인을 앞두고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용도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된 건지 케니치는 그 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즉시 환각 상태에 빠진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와중에도 임무를 기억해낸 그는 미친 듯이 트럭을 몰고 숲을 질주한다. 한편 산적들의 캠프에서는 여전히 축제가 한창이었다.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본 2명의 산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마일리가 정밀한 헤드샷으로 그들을 처리한다. 그 다음 장애물은 성문이었고 이에 노인은 트럭 지붕에 올라 폭발 마법을 시전해 거대한 구멍을 낸다. 이 시점에서 산적들은 경계 태세에 돌입했지만 이미 늦었다. 케니치 일행은 내부로 진입했고 술에 취해 갑옷도 벗은 상태의 산적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마일리와 그녀의 오빠들은 접근해조는 산적들을 신속히 처치했고 노스폴은 새 검의 피를 묻힐 기회에 들뜬 채 트럭에서 뛰어내린다. 노스폴의 전투력에 감탄하던 케니치는 한순간 방심하고 산적 하나가 몰래 뒤에서 공격을 시도한다. 하지만 보브캣이 재빠르게 그를 막아 구해준다. 더 많은 산적들이 폐허에서 쏟아져 나오자 케니치는 굴착기를 소환해 그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한다. 비스트 폴크들은 가능한 많은 적을 처치하고 노스폴은 우월함을 과시하며 싸운다. 한편 케니치는 굴착기로 난장판을 벌이며 산적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그러던 중 실수로 벽 하나를 부수게 되고 그 너머에는 산적들에게 붙잡혀 있던 포로들이 무더기로 갇혀 있었다. 프리뮬라가 있을까 싶어 급히 주변을 살피지만 샤가는 이를 예견이라도 한 듯 프리뮬라를 막루 꼭대기에서 인질로 붙잡고 있었다. 프리뮬라는 케니치가 진짜로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샤가는 자신의 부하들이 전멸한 데 충격을 받는다. 구조대가 오리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전력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샤가는 아직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당장 프리뮬라를 찌르겠다고 협박한다. 모두가 프리뮬라를 해칠까 망설이며 움직이지 못하지만 케니치는 결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샤가가 방심한 틈을 타 케니치는 조용히 레이저 포인터를 구매해 마일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마일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케니치는 샤가의 눈을 겨냥해 포인터 빛을 비춘다. 눈을 찌푸리며 프리뮬라를 놓치는 순간 마일리는 정확히 어깨를 향해 화살을 발사한다. 망설임 없이 케니치는 계단을 뛰어올라 프리뮬라를 구출하고자 달려간다. 샤가는 시야를 되찾고 공격하려 하지만 포로 소녀가 정체불명의 마법으로 그를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대로 쓰러진 샤가의 머리를 향해 마일리는 마지막 헤드샷을 날린다. 그리하여 전투는 승리로 끝나고 프리뮬라는 무사히 구조된다. 첫 번째로 케니치는 야인지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라고 보낸다. 이후 그는 탈 것들을 다시 수납하고 구출한 포로들을 위해 새 옷을 구매한다. 모두가 씻으며 안정을 되찾는 사이 그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프리뮬라에게 부탁해 씻겨주도록 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가위도 함께 건넨다. 프리뮬라는 가위를 힐끔 보더니 곧장 케니치에게 그것을 더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이 가위가 엄청난 인기 상품이 될 거라고 강조한다. 프리뮬라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뒤로 물러선다. 모두가 옷을 갖춰 입은 후 케니치는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한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네모네라고 밝히고 반드시 전달해야 할 중요한 편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 편지에는 샤가의 유괴 행각에 자금을 댄 귀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사실을 들은 노스폴은 반드시 그 귀족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한다. 이로써 사건은 마침내 마무리되고 이제 무사히 달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피로가 몰려온 모두는 하룻밤 푹 쉬며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아침이 밝자 케니치는 모두를 태우고 트럭을 몰아 마을로 돌아간다. 광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임무를 성공했는지 궁금해하며 몰려든다. 트럭이 광장에 멈춰 서자 프리뮬라는 황급히 뛰어내려 아버지 품에 안기며 재회의 기쁨을 만끽한다. 감격스러운 포옹을 나누는 중 말로의 시선은 프리뮬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로 향하고 그 고급스러운 품질에 눈이 간다. 프리뮬라는 자랑스럽게 이 옷은 케니치가 선물해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다. 한편 케니치와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말로는 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면서 샤가 일당에게서 훔친 물건들도 회수했는지 묻는다. 이에 케니치는 아이템 박스에 전부 보관했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물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좀 다르다. 케니치의 아이템 박스에는 잘린 머리들이 담겨 있었다. 사실 폐허를 떠나기 전 비스트 폴크들은 케니치에게 산적들의 머리를 모두 챙기라고 조언했다. 샤가 일당은 널리 알려진 무법자였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문제는 머리들이 금방 썩기 시작할 것이기에 아이템 박스에 보관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건 케니치가 지금껏 겪은 일 중 가장 불쾌한 작업 중 하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하나하나 머리를 아이템 박스에 넣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샤가 일당이 훔친 물건들, 금화 100개가 든 주머니와 귀중품 여러 개도 함께 챙긴다. 그리고 샤가에게 붙잡혀 있던 여성 포로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마을로 돌아오기 전 그는 여성들에게 고향으로 데려다 줄까 물었다. 몇몇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나머지는 샤가에게 가족과 집을 모두 잃어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케니치는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다 함께 달리아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그 말에 여성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 후 케니치는 아네모네를 바라보며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이 우룹이라고 밝히며 이곳에서 약 800km나 떨어져 있어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네모네는 그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케니치는 달리아로 함께 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아네모네는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겠다고 한다. 이후 케니치는 여성들을 각자의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후 나머지 일행과 함께 길드로 가서 현상금을 수령한다. 길드 접수원은 책상 위에 잘린 머리가 올라오자 경악하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총 50개의 머리가 남아 있었다. 케니치는 아이템 박스에서 하나씩 머리를 꺼내놓기 시작했고 길드 직원들은 확인 작업에 진땀을 흘린다. 케니치는 그동안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한다. 그때 마법사가 케니치에게 다가와 그의 이상한 소환 마법과 비정상적으로 큰 아이템 박스는 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마침 귀족 얘기가 나온 김에 노스폴이 케니치에게 다가와 지금부터 지역 백작 아스클레피우스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다. 그는 샤가의 범죄를 뒤에서 조종한 타락한 귀족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날 밤이 되어 마침내 길드는 보상 금액을 계산해 발표한다. 총 861 골드 코인이 지급되었다. 케니치는 공정하게 나누자고 제안하지만 아나마는 자신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목숨이 위험했던 것도 아니기에 받을 자격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한다. 대신 그녀는 작은 부탁 하나를 한다. 아내를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이유였다. 케니치는 아나마가 아내를 잘 보살필 것이라 믿기에 흔쾌히 허락하고 아이를 그녀에게 맡긴 뒤 마을로 향한다. 그러나 아나마의 진심 어린 의도와 달리 단 몇 분 만에 아내는 그녀의 곁에서 사라지고 만다. 한편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케니치는 아잘레아의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다. 여관에 들어가기 전 그는 보브캣을 위해 음식을 놓아두며 이번 임무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잘레아는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보며 얼굴을 환하게 밝히고 반가움에 가득 차 인사를 건넨다. 아잘레아는 케니치가 산적 무리를 쓰러뜨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이냐고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하지만 케니치는 괜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 곧바로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러자 아잘레아는 그 이야기는 접고 예전에 케니치가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을 연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케니치는 그런 약속은 한 적 없다며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보다 지금 머물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물어본다. 이에 아잘레아는 그의 단골 방이 여전히 비어있다고 답한다. 케니치는 2층으로 올라가 쓰러지듯 잠들고 하루 종일의 피로에 금세 깊은 잠에 빠진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 무렵 누군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낌새를 느낀다. 굳이 보지 않아도 케니치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아내는 케니치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아내가 없어졌을까봐 걱정하고 있을 아나마가 생각난 케니치는 그녀의 가게로 향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흔적도 없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그는 오늘 해야 할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로 한다. 샤가의 캠프에서 얻은 전리품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우선 무기점에 들러 칼과 방패를 팔고 귀중품은 말로의 회사에 넘겨 35골드를 받는다. 가구는 노인의 가게에 팔아 22골드를 더 벌었다. 전리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기에 결과적으로 각자 12골드를 받게 된다. 자비를 모두 마친 케니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도착하자 아내는 그 아름다운 집에 놀라고 감탄하지만 놀랍게도 아나마가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없어졌을 때 아나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케니치가 반드시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는 케니치와 함께 살고 싶다고 선언한다. 아나마는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아내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아나마는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았기에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와도 된다고 말한 뒤 마을로 돌아간다. 케니치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왜 자신과 살고 싶냐고 묻는다. 아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케니치가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해서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이 새로운 생활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면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도 그리 이상하진 않다. 케니치는 곧 깊은 잠에 빠지지만 그가 자고 있는 동안 몇몇 망토를 쓴 수상한 인물들이 그의 집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케니치의 일상은 평소처럼 이어진다. 그로부터 2주가 흐르고 샤가 전투에서의 공로로 인해 노스폴은 남작 자기와 토지를 하사받는다. 그리고 그가 현재 부인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한다. 한편 얼마 전 케니치는 자전거 설계도를 말로와 프리뮬레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두 사람은 그 디자인이 웃기다며 비웃었었다. 하지만 자전거의 실용성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때 웃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아이디어 비용으로 5골드를 제안한다. 지금은 자전거가 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케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큰 영향을 준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는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감정을 무시한 채 케니치는 마지막 현상금 정산을 받기 위해 길드로 향한다. 돈을 수령한 뒤 케니치는 모두에게 몫을 나눠준다. 아나마는 여전히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케니치는 소량이라도 전해주었고 그녀는 결국 그의 호의를 받아들인다. 대신 아내에게 사과 하나를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그 순간 케니치는 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위화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 그를 몰래 지켜보는 인물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케니치는 즉시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망토를 쓴 자들이 점점 늘어나며 그를 뒤쫓는다. 결국 그는 골목길로 뛰어들어 도망치지만 골목 끝에는 마차가 막고 서 있다. 망토를 쓴 자들이 그를 따라잡고 그들의 주인이 케니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협조만 한다면 폭력은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하며 달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케니치는 일단 그들의 말에 따르는 척하며 마차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마차에 태우려는 순간 그는 인벤토리에서 폭죽을 꺼내 망토를 쓴 자들과 마차 안으로 던진다. 이 틈을 타 케니치와 아내는 마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도망치고 약간의 거리를 벌린 후 케니치는 석궁을 꺼내 망토를 쓴 자들에게 겨눈다. 그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하고 납치범들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달아난다. 케니치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단 안도감에 한숨을 내쉰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말로가 마차를 타고 도착하고 그는 케니치와 아내에게 타라고 제안한다. 이동 중 케니치는 방금 일어난 일들을 말로에게 설명하며 이번 일은 반왕당 귀족과 관련된 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말로는 케니치에게 지역 영주 아스클레피우스를 찾아가 보호를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케니치도 그 생각이 나쁘진 않다고 동의하지만 동시에 아스클레피우스가 보호의 대가로 세금을 요구할까봐 망설인다.
케니치는 세금을 극도로 싫어했기에 결국 도시에 머무르기보다는 아예 떠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가 떠나기로 결심한 후 말로는 프리뮬라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프리뮬라는 충격을 받는다. 아직 케니치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공로 덕분에 지역 영주로부터 성까지 하사받았던 만큼 그들은 케니치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까지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결심한 프리뮬라는 이번엔 반드시 그와 함께할 것을 마음먹는다. 예전에도 한 번 마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했던 그녀는 자신이 납치됐을 때 케니치가 망설임 없이 목숨을 걸고 구하러 와줬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 케니치도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 믿었고 최소한 떠나기 전엔 작별 인사라도 나누러 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마음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걸지도 몰랐다. 케니치는 이미 떠나 있었고 심지어 그의 집 자체도 함께 사라져 있었다. 그 무렵 케니치는 새로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본인의 운전 실력을 꽤나 자신하는 듯 아내에게만 헬멧을 씌우고 자신은 쓰지 않은 채였다. 그러던 중 그는 눈에 익은 마차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후요의 것임을 알아챈다. 케니치는 마차 옆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후요와는 오랜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근황을 나눈다. 대화를 통해 후요는 케니치가 진짜 상인이 되었고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딸까지 생겼고 지금은 여행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자연스레 후요는 그들의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케니치는 자신과 새로운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후요는 그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아내와 함께 속도를 높이며 길을 달려나간다. 케니치와 아니모네는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계속해왔고 달리아에서부터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왔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아스트란티아 마을까지는 불과 외서 6km 정도 남았다. 여행 중 케니치는 아니모네와 함께 야영하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 모든 경험은 그가 항상 꿈꿔오던 평화로운 삶과 아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아니모네가 곁에 있기에 그녀를 위해서라도 곧 정착할 수 있는 좀 더 안정된 장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마을을 찾기 위해 케니치는 드론을 구입해 주변을 정찰시켰다. 그러던 중 강이 호수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아스트란티아는 그 호수 건너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케니치는 아니모네와 보브캣을 데리고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름다운 호수 전망이 보이는 장소에 도착하자 케니치는 아니모네와 보브캣이 물에서 놀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이곳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케니치는 여기를 새 보금자리로 삼기로 결심한다. 식생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 케니치는 아이템 박스에서 집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보브캣에게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잠시 고민한 끝에 여러 이름 후보를 떠올려 본 후 결국 멜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날 밤 케니치는 아니모네에게 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니모네는 머리가 좋아서 곧잘 따라왔지만 수학은 조금 어려워하는 눈치였다. 그녀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케니치는 자신의 상점 창을 확인하며 디젤을 더 저렴하게 구할 방법이 없을지 찾아보았다. 지금까지는 등유와 첨가제를 이용해 직접 디젤을 만들어 왔지만 예전에 요리용 기름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다는 방송을 본 기억이 났다. 정확한 방법은 몰랐기에 그는 관련 책을 몇 권 구입해 공부해 보기로 했다. 케니치가 책을 읽는 동안 숙제를 마친 아니모네는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케니치는 그 책이 자신의 고향 언어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설명했지만 아니모네는 그 언어도 배우고 싶다고 고집했다. 그녀의 열정을 본 케니치는 그녀를 위해 어린이용 책을 하나 구입했고 아니모네는 지체 없이 공부에 몰두했다. 그 다음으로 케니치는 집 주변을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위장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덤불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혹시라도 근처에 괴물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긴장하며 석궁을 장전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소리의 주인공은 마일리였다. 케니치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것에 상처받았던 마일리는 그의 흔적을 추적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이제 갈 곳도 없다는 그녀는 앞으로는 케니치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다. 케니치는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고 아니모네 역시 마일리와 잘 지내는 모습이었기에 셋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저녁 식사 도중 케니치는 마일리에게 달리아를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마일리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노르스폴이 프리뮬라에게 청혼했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케니치는 프리뮬라가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에 기뻐했지만 이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긴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리아와変わりなかったか? 그날 밤 케니치는 평소처럼
아니모네와 함께 목욕을 하고 마일리는 근처에서 혼자 씻었다. 모두 씻고 난 후 셋은 집 안으로 돌아왔다. 아니모네는 신나서 케니치가 준 일본어 책을 마일리에게 보여주었고 마일리도 그것을 무척 흥미로워했다. 글을 읽을 수는 없어도 그림만으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케니치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세계에서는 책이 귀중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책을 만들어 판매하면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일본의 이야기가 이 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적일지는 알 수 없었기에 케니치는 아니모네와 마일리에게 이 지역의 전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전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중 하나인 숲의 엘프 전설이 케니치의 흥미를 끌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큰 재미를 느낀 케니치는 곧장 삽화 작업에 들어갔다. 삽화를 완성한 뒤 인쇄기를 구입해 여러 권의 책을 찍었고 첫 두 권은 마일리와 아니모네에게 선물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책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감동했고 삽화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케니치는 호수 건너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그는 두 소녀에게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케니치는 석궁을 들고 선상에 있는 남자들을 겨누며 이곳에 왜 왔는지를 물었다. 남자는 침착하게 진정하라며 자신들은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산탄카 마을에서 왔고 호수 건너편에 누군가 새로 이사 온 걸 보고 혹시라도 도적이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안도한 케니치는 석궁을 내리고 자신은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상인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그때 벨이 케니치 쪽으로 걸어오고 이를 본 야수족 남자는 깜짝 놀랐다. 보브캣은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동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케니치가 그런 보브캣과 유대를 맺었다는 것을 보고 그는 케니치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하게 된다. 크루통은 그 말을 믿고 케니치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 야수족 남자 역시 뒤따라 인사를 건넸다. 케니치는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크루통과 냐냐스를 집 안으로 안내해 보여주기로 한다. 집안은 평범해 보였고 이를 본 크루통은 불쑥 찾아온 것을 사과하며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책들을 발견하고는 딸을 위해 한 권을 살 수 있는지 묻는다. 케니치는 흔쾌히 허락한다. 크루통과 냐냐스가 떠난 후 케니치와 두 소녀는 함께 점심을 먹는다. 식사 후 아니모네는 안에 남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케니치는 약초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마일리가 그를 찾아온다. 잠시 후 케니치는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던 중 방호복안이 땀으로 흠뻑 젖은 탓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창고에서 뛰쳐나온다. 강물로 뛰어들어 한동안 식힌 뒤 다시 작업에 복귀한다. 이번에 케니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합성이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위험했지만 성공만 한다면 값비싼 비용 없이도 디젤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다. 그는 만든 연료를 발전기에 주입하고 가동해 보는데 폭발 없이 작동되며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다음 일정은 아스트란티아 마을 방문이다. 케니치는 마일리, 아니모네와 함께 출발한다. 도시 안에 들어선 세 사람은 가장 먼저 모험자 길드를 방문한다. 케니치는 등록을 위해 접수처로 향하는데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의 시선은 접수원의 특정 두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에서 벗어난 후 케니치는 모험자 길드와 상인 길드 모두에 등록하고 싶다고 말한다. 동시에 마일리도 모험자로 등록한다. 접수원은 그들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뒤쪽으로 들어가 등록 절차를 처리한다. 그런데 돌아온 접수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케니치의 정보를 확인한 뒤 그가 샤가를 쓰러뜨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다. 케니치는 당장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도 한다. 접수원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그의 등록을 마친 뒤 평소처럼 활동해도 좋다고 말한다. 길드를 나온 후 세 사람은 마을 광장에 앉아 식사를 한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향신료가 향신료 조합의 통제 아래에 있어 음식 맛이 모두 형편없다. 아니모네와 마일리는 식사를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였고 케니치는 자신이 만든 향신료 블렌드를 조금 건네준다. 그때 그는 조조 스타일의 머리를 한 불량배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며 当然じゃ当然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케니치는 크루통이 어린 소녀와 함께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지만 역시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그냥 넘긴다. 이후 관광을 이어가던 중 오래된 마법 상점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엔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고 둘러보던 케니치는
진열된 마법 장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작동 방식을 시연해준다. 한쪽에 물을 붓고 다른 쪽엔 와인을 넣자 와인에서 물이 전부 분리되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본 케니치의 첫 번째 생각은 이 장치를 이용하면 독성 화학 증기를 흡입하지 않고도 디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장치를 사겠다고 말했고 그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란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이니 당연히 판매하겠다고 한다. 한편 아니몬에도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며 책 한 권을 들고 와 케니치에게 보여준다. 할머니는 그것이 그리모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들은 케니치는 즉시 그것도 사기로 한다. 다만 마법을 쓰려면 일정 수준의 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다. 책을 산 후 케니치는 아니모네와 바로 함께 읽고 싶어졌지만 할머니가 제지한다. 그리모어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다. 케니치는 괜찮다며 일행과 함께 마을 탐험을 이어간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 뜻밖에도 냐냐스를 마주친다. 그는 놀란 얼굴이었지만 바쁜 듯 보였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어 보였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케니치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골목에서 크루톤과 그의 딸이 공격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번엔 외면할 수 없었다. 케니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체를 숨기기 위해 플레이그 닥터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했다. 이 불량배들은 크루통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와 그의 딸의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이었다. 바로 그 순간 케니치는 불량배들 뒤에서 나타나 하늘로 폭죽을 쏘아 올린다. 그는 당당하게 이 폭죽이 자신이 가진 마법 중 하나일 뿐이라 주장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겁을 먹은 불량배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뒤 케니치는 크루통과 함께 분수대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과거에 크루통은 정부 관리로 일하면서 향신료 조합의 구성원들을 대거 체포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크루통을 노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크루통의 딸은 케니치와 일행이 아빠의 친구들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크루통은 케니치를 며칠 전에 만났으며 그녀에게 선물한 그림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케니치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케니치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메리는 들뜬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아니모네는 살짝 질투가 나서 자신도 그 책을 만드는데 도와줬다고 말한다. 메리는 아니모네에게도 고맙다고 하며 언젠가 함께 책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아니모네는 기쁜 마음으로 꼭 그러자고 대답한다. 케니치는 아니모네가 드디어 또래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아 흐뭇했다. 며칠 후 크루통과 그의 아내는 메리를 데리고 케니치와 아니모네를 찾아왔다. 손님을 맞이한 건 처음이었기에 케니치는 모두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을 계기로 그들은 자주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메리와 아니모네는 항상 즐겁게 놀며 어른들도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어느 날 메리는 평소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다급한 표정의 크루통이 케니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메리가 이 나라에서 유행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아이들 대부분은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간청했다. 메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가진 돈을 전부 쓸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법사를 고용하는 건 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었기에 케니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니모네의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케니치는 진통제를 꺼내 크루통에게 건네며 메리의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용량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통제는 열을 내릴 뿐 병을 치료하진 못하기에 케니치는 즉시 마법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그날 밤 모두가 크루통의 집에 모여 메리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마법 할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치콜이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다. 이 병은 치유 마법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깊은 숲속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꽃의 씨앗이 필요했다. 날이 밝기 전까지 반드시 씨앗을 구해와야 했다. 그렇게 케니치, 크루통, 냐냐스는 즉시 출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향신료 조합의 불량배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케니치와 크루통이 집을 비운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임이 분명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해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